안녕하세요. 학원 대신 시애틀, 과외 대신 프라하를 쓴 이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소신이 들어간 이 여행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아마 아이를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공부시킨 그런 공부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가족 여행 에세이입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작은아이가 6살인 해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방학 등을 이용해서 잠깐씩 짧게는 한 3박 4일부터 길게는 2달에 이르기까지 미국, 태국, 중국, 프랑스, 체코, 홍콩 등을 다녀온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그런 가족 여행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 책이 육아나 자녀 교육과 동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녀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여행 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앞서 내놓았던 엄마표 영어책, 그리고 육아 에세이, 그리고 이 책에 이르기까지 책들을 읽으셨던 많은 독자분들께서 책이 친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옆집 언니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특별할 것 없지만 궁금한 옆집 언니는 왜 사교육을 안 시키고 그 비용을 모아서 여행을 갔는지, 그리고 그 여행에서 얻은 건 또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영수 사교육을 안 시켰던 이유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도 그렇고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고 이 세상은 상위 10%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로 인해서 굴러가고 있잖아요. 절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또 잘 살고 있는 이웃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들도 잘 살펴보면 모두 다 명문대 출신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하죠. 왜 그럴까요? 그나마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가야 그나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나마 집도 살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명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아이를 뒤처지지는 않게 해줘야 부모 노릇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야만 행복할까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 모두가 같은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뭘 하고 싶은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학창시절을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나이만 먹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 학창시절은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인생이 결정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 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 기반에서 성적은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잘하면 좋지만 가장 큰 부분은 아닙니다. 사람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은 공부를 못해서라거나 점수가 좋지 않아서 또는 학벌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함께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언제 키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언제 이렇게 컸지? 이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교육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가도록 그리고 꿈꾸는 시간보다는 숙제하는 시간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요. 돌아서 가지 않고 직진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국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려서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부모의 바람인 건데요. 좋은 대학이 더 나은 삶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게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아이가 스스로에게 맞는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가고 또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취향과 관심 분야를 찾고 뒤지면서 자기 길을 찾는 게 그 시기에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는 반복되는 실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성적이 좀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뭐 연예인이나 덕질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견디면서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 그 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비가 너무 과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첫 번째 여행 이후에 여행 적금을 들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사교육비를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야지 하고 결심했던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미국 여행은 아무런 계획 없이 떠나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시애틀 근처에 있는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마침 아이들이 그때 겨울방학하고 이제 겹치니까 남편이 같이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연수 비용은 이제 회사에서 나왔지만 저랑 아이들이 따라가게 된다면 이제 그 비용은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살짝 겁도 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같이 들었어요. 너무 오래 생각하면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서 차를 바꾸려고 모아두었던 적금으로 온 가족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여행이 커다란 갈림길이 되었어요. 또 나가야 하는 이유가 되었거든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친구들이 대학 때 어학연수를 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또는 뭐 주변 엄마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별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별거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나갔다 오면 돈이 얼만데 잠깐 즐기자고 그 큰 돈을 쓴단 말이야?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여행을 마치고 온 뒤에 무조건 다시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이 섰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는 뭐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행을 가면 그것도 낯설고 먼 곳으로 여행을 가면 하루하루가 다 추억이 되고 일주일이 수개월 같이 길게 느껴집니다. 겨우 2달 다녀왔는데 올림피아가 마치 제2의 고향인 것처럼 향수병 비슷한 감정도 들더라고요. 그 여행을 통해서 그야말로 가족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느꼈는데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걸어오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곳이잖아요. 외모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가족끼리겠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끼리 있는 곳일 겁니다. 그게 너무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우리가 다녔던 곳이 어떤 곳인지 뭐 유명한 곳인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저 늘 바빴던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좋았고 남편도 일을 벗어나서 우리 가족에게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가족 간의 끈끈한 추억이 좋아서였는지 이후 여행도 가족이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이 세워지더라고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휴가 기간이면은 비용이 더 비싸고 더 북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더 저렴하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여행보다는 우리가 함께 가는 여행이 좋았습니다. 딱 한 번 태국 여행에서만 남편이 동행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가는데 남편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같이 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태국 여행이 물론 자유 여행이 아닌 패키지 여행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편이 아빠가 함께 하지 않아서 대화의 주제로는 잘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의 끈끈함이 생기는 여행을 계속 하자니 여행 경비를 모아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몇 살까지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아지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은 더 될지도 모르겠는데 4인 가족이 왕복 비행기만 타도 8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런 좀 큰 돈이잖아요. 그런 목돈을 모으려면 꾸준하게 모을 수 있으면서도 좀 적지 않은 금액이어야 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영어, 수학, 사교육비였습니다. 사람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행은 안 가도 맛집은 포기 못해. 그런 사람도 있고, 옷은 안 사도 책은 꼭 사야 돼. 이런 분들도 있고, 라면만 먹더라도 명품 가방 하나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기준인 거죠. 학습과 관련된 학원을 보내려면 보낼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보내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학원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비용이 이제 남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써버린다는 게 항상 문제죠. 그래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주변 분들 중에는 나는 사교육비는 절약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적금을 들지 않으면 꾸준하게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면 이제 써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저희 가족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원래 즐거우려고 떠나는 게 여행이잖아요. 고생을 하고 싶어서, 그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고생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여행이 될지,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보고 배울지, 어떻게 하면 이제 신나게 놀지, 가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여행은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재미, 감동, 황홀, 평온 이런 것도 느끼지만 실망, 분노, 좌절, 고통 이런 것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인생처럼 그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 같은 여행이라도 다르게 기억이 되겠죠. 여행은 분명히 재미있으려고 떠나는데 참 이상하게도 고생하고 당황했던 것들이 훨씬 더 기억에 남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니면 이겨내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했는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잘 이겨낸 우리가 아주 대견하게 여겨지거든요. 상하이에서 저희 가족은 피난 체험을 했습니다. 황푸강을 가려고 지하철역에서 나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아무리 가도 황푸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경을 보려고 갔던 거라 그날 낮에는 이제 다른 곳을 막 돌아다녀서 엄청 몸이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저녁을 먹기 전 시간이었으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어요. 어른인 저도 아주 딱 죽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6.25 때 피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 6.25 때의 피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피난 가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에게 상황극을 하자고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도저히 못 걷겠다고 한 걸음도 못 떼겠다고 하는데 안 돼. 우리는 지금 뒤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막 총알이 날아오고
우리는 무조건 가야 돼. 멈출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는 그리고 짐도 들고 있는데 너희들은 몸만 가면 되니까 그나마 걸을 수 있지 않냐고. 우리는 추워도 가야 되고 배가 고파도 가야 한다고. 황푸강이 부산이라고 생각하고 예, 가자고 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투덜대면서도 6.25 때 피난민이 되어서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 그렇게 황푸강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었어요. 아무리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날이 극기훈련을 한 날과 다름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에서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내려오는 길에 저희가 먹었던 뭐 딤섬 때문이었는지 에그타르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 둘 다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하나둘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하필 또 저희가 비상약을 호텔에 두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구글 지도에서 이제 약국을 막 검색을 해서 약국을 찾아서 항히스타민제를 사 먹은 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했던 그런 경험들이 그 당시에는 여행의 재미를 반감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재밌으려고 온 여행인데 우리가 즐겁게 즐기지 못하고 좀 힘들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운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거를 지혜롭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낸 예, 우리의 모습이 미담이 되더라고요.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것들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상하이 서커스 관람 이후에 아이 반응에 대해서 아주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보았던 그 서커스에서 아주 어린 단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당시에 4학년, 2학년이었던 저희 아이들 또래의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제 아이들도 저희도 당황을 한 거죠. 근데 그 어려운 동작들을 하려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접시도 여러 번 떨어뜨리고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는 내내 제가 엄마 마음이 돼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도 그 아이가 인상적이었는지 서커스를 보고 나서도 자꾸 그 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 애가 실수를 자꾸 했잖아. 근데 나중에 혼나면 어떡하지? 막 얼마나 혼날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려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또 저 애는 학교를 다니면서 저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냥 공부가 제일 쉬운 것 같아. 예, 그런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자기 나이에 생업전선에 뛰어든 아이를 본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학교 다니면서 뭐 숙제나 문제집 몇 장 푸는 게 전부였던 삶이었으니까 좀 비교가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이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서커스를 보면 놀라운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와의 대화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포틀랜드의 수력발전소에서 본 연어도 저에게는 진짜 고마운 육아 선생님인데요. 그 포틀랜드에 있는 거대한 댐 발전소에를 갔는데 그 안에 아주 거대한 통창이 있었고 그 속에서 이제 헤엄치는 연어들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뭐 수력발전소, 댐 뭐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창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보더라고요. 연어가 이제 왜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하는지를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저희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는데도 연어가 정말 1cm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거세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서 계속 헤엄쳐도 계속 그 자리인데 그래도 계속 헤엄을 쳐야 하는 거냐고 아이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가치가 있다면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인생을 설명하거나 삶의 무게나 노력의 이유,
또는 뭐 때로는 뒤로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진해야 한다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연어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배우는 교훈은 사교육으로도, 시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